예, 시간이 됐으니까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빅픽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좀 뒤돌아보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가 맨 처음에 파이썬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패키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2시간짜리 비디오를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맵플로 라이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매트릭스 관련돼서 핸들링하는 패키지인 numpy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얘기할 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판다스고요. 판다스는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sklearn, 엄밀하게는 scikit-learn이라고 그러는데 임포트 할 때 sklearn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제가 sklearn이라고 부를 겁니다. 요거는 머신러닝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번 학기 제가 목표로 하는 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그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문법 배우듯이 좀 배워가지고 좀 재미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하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 그런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가 왜 이런 걸 배우게 됐는지 그걸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모티베이션이 생길 것 같아서 저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저는 주로 매틀랩을 사용을 했습니다. 매틀랩을 사용을 해서 확률이나 아니면은 금융수학이나 그런 거를 주로 핸들링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이세돌하고 구글의 알파고라는 AI 하고 5번기인가 7번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저는 지금도 바둑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세돌이 질 거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이세돌이 져가지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파인만이 그랬나? 뭘 배우고 싶으면 가르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머신러닝을 가르쳤습니다. 대학원에서 머신러닝 1, 2, 3 이렇게 가르쳤는데, 처음에 제가 가르쳤을 때 요 머신러닝 1 가르쳤을 때 매틀랩으로 가르쳤습니다. 제가 아는 게 매틀랩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틀랩으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 학생 중에 코딩에 굉장히 열성적인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텐서플로우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왜 이 나이에 텐서플로우라는 새로운 거를 배워야 되냐?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예,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동일한 작업을 하는데, 예, 저가, 맥 프로가 있었고요.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짜리인데, 1,000만 원짜리 맥 프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실험실에 그 그래픽 카드 한 장 달려 있는 PC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픽 카드가 한 1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100만 원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20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여기서는 매틀랩으로 작성을 했고요. 여기서는 텐서플로우는 보통 TF라고 부릅니다. TF 요새 버전 2가 나왔기 때문에 버전 1 지금은 옛날에 처음에 봤을 때 버전 1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틀랩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한 작업을 했는데 이 속도가 여기서는 이제 속도를 이렇게 프로그레스를 이렇게 프린트를 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 1,000만 원짜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그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때부터 텐서플로우 가지고 제가 강의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저는 매틀랩밖에 몰랐고 파이썬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매주마다 그 텐서플로우 코드 워킹하는 걸 어떻게 인터넷에서 긁어와서 어떻게 해서 꾸역꾸역 해나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파이썬을 배워야지 텐서플로우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텐서플로우 코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파이썬을 배워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포탈에 요 포탈에 제가 파일 3개를 올려놨고요. 그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파일 3개는 2개는 텐서플로우 1 코드고요. 하나는 텐서플로우 2 코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가상환경을 여러분이 저랑 같은 세팅으로 했다고 그러면 지금 요 베이스에는 텐서플로우가 안 깔려 있습니다. 근데 TF1이라고 해서 텐서플로우 1을 깔아 놓은 게 있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 TF1이라는 가상 환경으로 옮겨갔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텐서플로우 1이 깔려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피터 노트북은 텐서플로우 1에서 깔린 것이고요. 텐서플로우 1이 깔려 있는 가상 환경에서 코드를 읽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돌리면 텐서플로우 1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코드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CNN MNIST TF1이라는 코드를 여러분한테 쉐어해 드렸고요. 이게 지금 텐서플로우 1 코드입니다. 이게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 MNIST 데이터셋이라고 있어요. 그 MNIST 데이터셋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런 겁니다. 손글씨예요. 손글씨고 요 손글씨에 이 손글씨가 뭐를 의미한다는 거를 라벨이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요 손글씨에 흑백 사진이 들어 있고 요 손글씨가 어떤 숫자를 의미한다는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주려고 하는 작업은 이런 작업이에요. 여기 28 x 28이고요. 여기에 뭐 손글씨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어떤 손글씨다라는 의미가 주어 있는 이런 페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 셋이 데이터가 뭐 이런 이렇게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4고 여기는 4, 여기는 3이고 3, 뭐 이런 게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뭐 7, 7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트레인 셋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건 테스트 셋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트레인 셋을 이용을 해서 머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머신을 트레이닝을 합니다. 머신을 요걸 트레이닝을 하고요. 트레이닝이 다 끝나면 요 테스트셋에 집어넣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맞히냐 하는 타스크를 실행을 합니다. 실제로 요거는 굉장히 아마 그 머신러닝에서 제일 유명한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데 사용이 됐냐면은 예를 들어 미국에서 우편번호 같은 거 뭐 36547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이게 우편번호면 요 우편번호를 요거를 인식을 해서 요거를 이거는 어느 동네로 가는 편지구나 해서 거기에다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편지가 이렇게 편지가 오면 이거를 분류를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분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람이 분류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 가지고 이 숫자를 판독하는 머신을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이 머신을 이용을 해서 요거를 판독을 하는 겁니다. 판독을 해서 이거는 36547이구나 그러고 그거를 편지를 분류를 하는 작업을 기계가 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요런 시스템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차 가지고 학교에 들어오시면 자동차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몇 시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갈 때 이제 자동으로 시간이 계산돼서 주차 요금이 정산이 됩니다. 뭐 이런 시스템은 최근에 뭐 거의 대부분의 그 큰 주차장들은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런 가장 기본이 되는 유닛이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엠니스트 데이터셋이라고 그러고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기본적인 걸 보겠습니다. 여기 뭐 이런 파라메타가 세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매플로라이브 임포트 돼 있죠. 매플로라이브에 파이플롯을 PLT라고 임포트 했고요. 이건 그림 그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numpy가 임포트가 됐습니다. 여기서 핸들링 되는 모든 데이터는 numpy 어레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numpy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를 임포트를 했고요. 이거는 텐서플로우 버전 1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오퍼레이션을 뭐 했고요. 요거 sklearn은 저희가 다룰 맨 마지막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sklearn 매트릭스에서 confusion 매트릭스라는 걸 임포트를 한 거고요. 돌려보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불러와야 되는데 이렇게 불러오면 됩니다. sklearn이 안 깔려 있군요. sklearn이 안 깔려 있군요. 그래서 sklearn 깔았고 sklearn 좀 전에 임포트가 안 됐었는데 인스톨 했고 됐고요. 요거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가져오는데 이게 지금 언패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패킹을 했고 그걸 또 언패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이터를 다운받으면 패킹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안에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또 언패킹을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언패킹을 한번 하고 또 한 번 언패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numpy 어레이들이에요.
요거의 타입을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numpy를 배우게 된 겁니다. 오케이, 보시죠. 다 numpy 어레이예요. 다 numpy 어레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numpy에서 얘기했었지만 numpy 어레이, numpy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팅도 되고 업캐스팅도 돼요. 근데 numpy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업캐스팅은 당연히 안 해주고요. 브로드캐스팅은 아주 베이직한 것만 브로드캐스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dtype 하고 shape 정확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shape이 더 중요해요. dtype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xtrain, ytrain 클래스, xtest, ytest 클래스가 있는데 이게 지금 6만 xtrain의 shape이 6만 바이 28 바이 28이고요. 그 얘기는 6만 장의 사진이 있는데 각각의 사진이 28 바이 28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ytrain 클래스는 요거는 6만 장 사진의 각각의 정답이 0, 1, 2, 3, 4, 5, 6, 7, 8, 9 중에서 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testset은 만 장이 있고 각각 28 바이 28이고요. 요거는 그 각각 만 장의 사진 각각이 1, 2, 3, 4, 5, 6, 8, 9 중에서 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보통 여기 다 인테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unsigned int 8로. 이게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컴팩트하게 데이터를 이렇게 다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을 하나 그려보죠. 지금 그래서 x train 하면 6만 바이 28 바이 28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일 첫 번째 걸 가져오면 요거는 28 바이 28입니다. 28 바이 28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미지 쇼를 하면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그림이 그려지나 보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근데 보통 그림을 그릴 적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적에 여기에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이 색깔은 RGB 요거를 줘야 됩니다. 3개의 숫자를 줘야 돼요. 각각의 픽셀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각각의 픽셀마다 하나의 숫자만 주게 돼 있어요. 이걸 프린트를 해보면 28 바이 28 매트릭스고 이렇게 돼 있어요. 28 바이 28 매트릭스인데 0부터 255까지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한 픽셀의 컬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RGB 3개의 숫자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는 하나의 숫자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숫자가 어떤 컬러를 의미하는지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CMap입니다.
그래서 CMap이 하는 거는 리얼라인 상에, 여기 리얼라인 상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이게 RGB 3디멘전에서 어떤 숫자로 이렇게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0부터 255까지의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RGB 채널 스페이스에서 어떤 커브를 의미하고요. 그게 각각의 컬러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쇼에서는 0부터 255까지의 인테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0부터 1 사이에 플로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CMap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CMap을 바꾸면 그림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함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Map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너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트레이는 6만 장의 사진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28 by 28 매트릭스 형태로. 그리고 요거는 요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0, 1, 2, 3, 4, 5 중에서 뭘 의미하는지 그걸 의미합니다. 타이틀을 붙여보죠. Y 여기 5가 붙죠. 폰트 사이즈를 키워볼까요? 폰트 사이즈라고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요 머신을 트레이닝을 할 때 데이터셋을 집어넣어 주는데 데이터셋들이 다 numpy 어레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umpy 어레이를 배우신 겁니다. 그리고 sklearn에서도 모든 데이터는 numpy 어레이입니다. 예.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도 받아줄 거는 같은데 sklearn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numpy 어레이를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받아왔고요. shape이 d타입이 이게 unsigned int 8인데 flow 32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게 600 by 28 by 28인데 600 by 28 by 28 by 1으로 바꿔치기를 했고요. shape을. 그 다음에 이게 0하고 255 사이의 숫자였어요. 그거를 이걸로 나눠서 0부터 1 사이로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오퍼레이션들은 다 numpy array 오퍼레이션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d타입이 unsigned int 8인데 flow 32로 바꿔치기를 했고요. tensorflow는 flow 32가 디폴트입니다. integer도 integer 32가 디폴트고요. numpy 같은 경우에는 flow 64가 디폴트고 integer도 integer 64가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d타입을 unsigned int 8에서 flow 32로 바꿨고요. shape도 shape이 요거는 6만 by 28 by 28이었는데 6만 by 28 by 28 by 1으로 바꿨고요. testset은 요게 1000 by 28 by 28인데 1000 by 28 by 28 by 1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숫자 레인지는 0부터 255 사이였는데요. 오리지널리 그걸 255로 나눠서 0하고 1 사이로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델에서는 typically 0하고 1 사이의 숫자를 생각을 하고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프리프로세스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모델을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텐서플로우 1 버전으로 짠 거고요. 모델을 세팅한 거고, 이게 제가 코드 짤 적에 텐서플로우 코드 짤 적에 항상 쉐입이 헷갈려서 제가 여기 옆에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뭐 파이찬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굳이 쓰실 필요가 없어요. 거기 이 커서만 갖다 대면 쉐입이 뜹니다. 파이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를 모델을 세팅을 한 거고요. 모델에서 이제 파라마타를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트레이닝 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6만 장의 트레이닝 셋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고요. 트레이닝이 끝난 다음에 10,000장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더니 99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000개 중에서 10,000개가 테스트셋이었는데 그 중에 9,923개를 맞힌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 보시면 9,923개를 맞췄기 때문에 77개를 틀렸네요. 10,000개 중에서 77개를 틀렸는데 그 중에 20개를 틀린 거 20개를 그림을 그렸고요. true하고 predict을 여기다 찍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truth는 4인데 6이라고 predict가 된 거고요. 이거는 2인데 6이라고, 요건 5인데 3이라고 predict가 된 거고요. 이거는 3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만큼이 텐서플로우, 요만큼하고 요만큼이 텐서플로우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이 코드가 써 있는데, 코드들이 제가 좀 로지컬리 블러킹을 해놨는데 코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거하고 요 두 개의 블록만 텐서플로우 코드입니다. 나머지는 numpy array 코드거나 matplotlib 코드거나 혹은 plain 파이썬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그냥 plain 파이썬 코드고요. 요거는 뭐 임포트 하는 거고, 여기는 텐서플로우, 여기 텐서플로우 들어오네요. 여기 텐서플로우 요거 하나 들어왔는데 나머지는 다 numpy array 코드입니다. numpy 코드고요. 여기는 다 텐서플로우 코드고, 그 다음 요거는 numpy 코드입니다. 요거는 텐서플로우 코드고, 요거는 matplotlib 코드고요. 요거는 sklearn에서 confusion matrix라는 겁니다. 요거는 matplotlib 코드고. 그래서 보시면 텐서플로우 코드를 이해해야 되지만 그 전에 기본적으로 이 numpy array하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파이썬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썬, 사실 저는 역으로 배웠어요. 역으로. 예, 제가 배운 순서를 설명드리면 맨 처음에 텐서플로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넘파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매플로라이브 배웠고요. 그 다음에 기본 파이썬 배웠습니다. 예, 이게 제가 배운 순서입니다.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목적은 뚜렷하고 하려고 하는 건 뚜렷한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 제가 코드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게 좋겠다 해서 맨 처음에 파이썬을 가르쳤고요. 매플로라이브는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제가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제가 2시간짜리 비디오를 보여줬던 거고요. 그 다음에 넘파이를 여러분한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 때는 제가 텐서플로우를 가르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넘파이 다음에 판다스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오브젝트고요. 텐서플로우에서는 아마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은 핸들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sklearn에서는 핸들링을 해줘요. 제가 기억하기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판다스를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klearn을 설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여러분은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는 거고요. 저는 사실은 위에서부터 거꾸로 배워나갔습니다.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숏컷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집에서 한번 이걸 돌려보세요. 돌려볼까요, 지금? 그래서 아마 SK를 안 깔려 있으면 SK를 아까 보셨듯이 깔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코드가 여기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이게 트레이닝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돌아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또 여러분들하고 쉐어를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같은 건데요. 여기서는 케라스라는 패키지를 추가적으로 썼습니다. 여기 케라스라는 걸 여기 가져왔고요. 그래서 여기서랑 비교를 해 보시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텐서플로우에서는 그래프라고 부르는데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혹은 그래프라고 그러는데 아까 여기서 텐서플로우 코드가 3군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쳐서 세 군데가 나왔습니다. 여기 한 군데, 그 다음에 여기 한 군데, 그 다음에 여기 한 군데. 요 부분은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요. 요 부분은 모델을 만드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요게 모델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예, 텐서플로우 코드를 짜보시면 텐서플로우 1 버전이요. 버전 1으로 코드를 짜보시면 99.99%의 에러는 요 모델 만들 적에 발생을 합니다. 요 부분, 요거 만들 적에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그 중에 대부분은 그 중에 90%는 쉐입이 안 맞아서 그런 거고요. 그 중에 한 7, 8%는 데이터 타입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요거 기억하시고요. 케라스를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케라스를 사용하면 그 부분에서 에러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케라스를 좋아라 하게 됐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2에서는 케라스 버전이 디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1에서는 케라스가 디폴트가 아니었고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그 모델을 건설했는데요. 텐서플로우 2에서 이거는 스틸 텐서플로우 1 코드입니다. 케라스를 사용한 이렇게 모델을 건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거의 아트 수준으로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쉐입이 조금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기고요. D타입도 안 맞으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는 쉐입이 안 맞을 수가 없어요. D타입이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좋아라 했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2에서는 이게 디폴트가 됐습니다. 요것도 살아 있는데 요게 디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2 코드를 보시죠. 그래서 다음 학기에 제가 강의할 때는 텐서플로우 2를 기준으로 강의할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 텐서플로우 2 배우고 있는데 굉장히 쉽더라고요. 사용하기가 쉽고. 요거 패션 엠니스트는 엠니스트보다 조금 더 어려운 데이터셋이고요. 요거는 하지만 데이터 스트럭처는 동일합니다. 요 엠니스트 같은 거 6만 바이 28 바이 28이었는데 요것도 6만 바이 28 바이 28이고요. 테스트셋은 10,000 바이 28 바이 28인데 요것도 10,000 바이 28 바이 28이고 정답지도 똑같은 포맷입니다. 그래서 포맷은 똑같고요. 단지 속에 들어가는 게 다른데 요거는 패션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림을 하나 볼까? 여기 있네. 요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게 열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열 종류가 이렇게 됩니다. 티셔츠 이렇게 10개 종류가 있고요. 실제로는 0, 1, 2, 3, 4, 5, 6, 7, 8, 9로 써 있어요. 그래서 0은 요거, 1은 이거, 2는 요거, 3은 요거, 4는 요거,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텐서플로우는 텐서플로우 버전 2입니다. 지금 돌리면 에러가 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코드를 돌리고 있는 거는 텐서플로우 1에서 돌리고 있거든요. 한번 돌려보죠. 에러 뜨는지. 여기에서는 안 뜨는군요. 지금 요거가 텐서플로우 1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다운받아야, 예. 요것도 돌아갈 것 같은데, 잠깐. 돌아가네요. 예, 여기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짜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짜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짜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혹은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고 10,000개의 테스트셋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까 엠니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99점이 나왔었고요. 요거는 패션 엠니스트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엠니스트에 비해서 이게 90점이 나왔군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뭐 주차장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자동차를 트래킹 한다든가 아니면 우체국에서 그 편지를 자동으로 분류한다든가 아니면 뭐 궁극적으로는 이세돌하고 바둑을 둬서 이세돌을 빗하거나 그런 작업을 하는 게 AI예요. 그래서 다음 학기 때는 텐서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작업들을 할 거고요. 그 머신러닝 요거는 가장 최근의 것이고요. SK러는 이 딥러닝이 곽광박이 전에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굉장히 잘 임플리멘트 된 게 sklearn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할 작업은 다음 주부터 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부터 판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klearn에 대해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번 학기가 종료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인데 텐서플로우랑 경쟁 구도가 있는 게 있어요. 파이토치라고. 파이토치도 굉장히 파퓰러합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2나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파이토치가 좀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할 적에는 어디선가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텐서플로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 학생이 뭐라고 그랬는데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 여러 개의 서버를 가지고 동시에 어떤 작업을 할 때 그게 구현이 안 돼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토치는 뭐 조그만 작업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텐서플로우는 조그만 작업을 하든 큰 작업을 하든 아니면 아주 자그만 그 IoT 그런 데에서도 구동이 되도록 이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파이썬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데 파이썬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랭귀지를 이용을 해서도 텐서플로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이 가장 파퓰러 하니까 파이썬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하는 겁니다. 10분간 쉬었다가 제가 좀 더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2시 1분에 다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출석에 문제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이 얼만큼의 지금까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거를 좀 큰 픽처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왜 이런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순서로 패키지들을 배워왔는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엔드 투 엔드 이그젬플을 하나 볼 건데요. 그 이그젬플은 어디서 나왔냐면 요 핸즈온 머신러닝 책이 있습니다. 핸즈온 머신러닝 with scikit-learn and TensorFlow. 여기 요거가 버전 1이고요. 핸즈온 머신러닝 with scikit-learn, keras, TensorFlow. 요게 버전 2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1판이고요. 요게 2판입니다. 그래서 1판은 TensorFlow 1을 기준으로 책이 집필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TensorFlow 2를 기준으로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요 TensorFlow 2 요 책을 봤는데 책이 엄청나게 잘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챕터가 몇 개인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장인가 11장까지는 scikit-learn, sklearn이라고 제가 부른 scikit-learn을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책하고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TensorFlow가 여기는 TensorFlow 버전 1이고 여기가 TensorFlow 버전 2입니다. 그래서 10장인가 11장까지는 sklearn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sklearn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는 여기서는 TensorFlow 1, 여기서는 TensorFlow 2 가지고 딥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책에 있는 코드들은 여기 GitHub에 가면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핸즈온 머신러닝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핸즈온 머신러닝 버전 1이고요. 이게 핸즈온 머신러닝 버전 2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요거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다운로드해서 언집하면 돼요.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게 end-to-end 머신러닝 프로젝트라고 해서 요게 챕터 2입니다. 요게 굉장히 처음에 알아두면은 큰 픽처를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요 GitHub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GitHub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은 알아야 될 사이트가 몇 군데가 있는데 GitHub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이제 코드들을 올려놔요. 그래서 저도 코드를 요 GitHub에다 주로 올려놓는데, 그래서 여기 어떤 중요한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프로젝트 같은 거 있으면 여기다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코드를 가져가서 테스트도 해보고 여기 별도 달아줍니다. 이게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000명, 거의 23,000명이 좋아요를 누른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포크라고 그러는 건데 저가 안 사용을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코드도 굉장히 깔끔하게 짜시고,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GitHub 얘기하니까 생각나서 몇 개 적어 봤는데요. GitHub는 코드를 올려놓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좋은 코드들을 올려놓으면 여러분의 레퓨테이션이 올라갈 겁니다. 여기 지금 23,000개의 좋아요가 찍혔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에 캐글이라고 있습니다. 캐글은 요건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컴피티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트레이닝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거기에 테스트셋이 여러분들한테 오픈되지 않은 테스트셋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서 컴피티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기서 실전을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의로 이제 테스팅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택 오버플로우는 여러분이 구글링을 해서 스택 오버플로우에 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제대로 한 겁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질문하고 답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코딩 짤 적에도 사실 모든 걸 다 알고 짜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구글링을 해서 찾습니다. 구글링을 해서 찾고요. 여러분이 많이 쓰는 거는 기억하고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것들은 대충의 아이디어만 기억을 하지 정확하게 그걸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구글링을 하면 대부분 스택 오버플로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했는데 그게 스택 오버플로우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한 2, 3주 사이에 리드코드라는 거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의 파이썬 코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코딩 문제를 푸는 건데 요거는 미국 사이트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사이트는 백준이라는 게 있고 프로그래머스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리드코드고요. 리드코드는 제가 지금 멤버십을 가입해서 프리미엄은 안 했고요. 그냥 멤버십만 가입을 해서 프로그램만 보고 있는데 1867개가 있군요. 1867개가 있는데 제가 한 169개 풀었군요. 그 중에 대부분 지금 현재 제가 이지한 것만 풀고 있어요. 이지한 거 144개, 미디엄 2개, 20개, 하드한 건 5개 풀었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일단 이지한 거 위주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몇 개 풀어보고 자기 전에 몇 개 풀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이트는 백준이라는 게 있고요. 프로그래머스라는 게 있는데 저는 아직 멤버십은 가입 안 했고 저 학생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사용했고 하나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프로그래머스인지 백준인지 모르겠는데 저 학생은 하나만 사용을 해봤고요. 저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근데
이 리드 코드가 좋은 게, 이 자기가 짠 코드의 퀄리티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제가 푼 건데, 하드한 거네요.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얼마나 하드한지 그 나와 있습니다. 서브미션이 한 300만 개가 된 것 중에서 한 100만 개 억셉트가 된 게 그렇군요. 근데 여기 서브미션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군요. 여기 서브미션을 들어가 보면 이 저 학생이 사용한 사이트에는 이게 구현이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서브미션이 억셉트 된 사람들의 코드가 시간의 분포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비했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92.70%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100점 만점으로 치면 92.70점, 93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0명 중에서 속도로 쳤을 때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93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7명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코드가 타임 와이즈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짜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메모리인데요. 메모리도 상당히 100점 만점에 78점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잘 짜져 있는 코드입니다. 근데 이건 잘 짜져 있는 코드고요. 잘못 짜진 코드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짜진 코드를 봤는데 잘못 짜진 코드가 뭐가 있을까? 한번 요걸 볼까요? 요거는 지금 이 분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서 그냥 무대뽀로 짜면 이런 데 박히는 겁니다. 근데 아주 잘 짜면 이쪽에 박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저가 짠 코드는 34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이피션트하게 짜여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 메모리 와이즈는 56점이네요. 그래서 메모리 와이즈는 평균은 했네요. 근데 지금 속도가 지금 굉장히 늦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 44ms 서브미션이 여기 떠요. 저는 얼마냐면 72ms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로 하는 코드가 이렇게 해서 여기하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제출하면 이게 맞았느냐 틀렸느냐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리드 코드는 물론 맞았나 틀렸느냐 그것도 주지만은 이 코드의 퀄리티가 어떠냐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와 이 메모리를 통해서. 리드 코드와 관련돼서는 제가 요번 주 수요일 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미리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늘 거기에 보면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놨고요. 그래서 그래서 관련돼서 이런 웹사이트들이 중요한 웹사이트들이 이렇게 있고요. 요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핸드온 머신러닝 버전 2의 챕터 2입니다.
제가 이 코드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르고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패키지들이 많아요. 여기서 판다스 패키지도 사용을 하고요. sklearn도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빅픽처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패키지들 임포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 같은 거를 좀 세팅을 하는 겁니다. 보시죠. 여기 파이썬은 3.5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고 시스템을 임포트 했고요. 이 assert라는 거는 뭐냐면은 요게 맞으면 오케이 넘어가는 거고요. 요게 틀리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 버전을 체크를 해서 시스템이 sys가 요 정도 버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고 sklearn도 버전이 0.2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도 assert 걸어놨네요. 그 다음에 numpy 임포트 했고요. 이 OS 임포트 했고, OS는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요거는 뭐 파일 만들고 뭐 그런 거 하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매플러라이브 임포트 했고요. 그 다음에 매플러라이브에서 뭐 좀 디폴트로 뭘 세팅을 하는 거가 요겁니다. 요거를 세팅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저는 거의 이런 식으로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때그때 조정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매플러라이브에 뭐 엑시스 쓸 적에는 라벨을 라벨 사이즈는 14로 해라, 뭐 x틱은 12로 해라, y틱은 12로 해라, 뭐 여기서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플러라이브는 npl로 임포트를 하고요. npl에 rc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파일 만들고 그런 거 좀 디렉토리 같은 거 세팅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요거는 그림을 세이브하는 펑션이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여기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을 하려면 데이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하면 데이터 가져오는 거, 데이터 가져와서 프리프로세스하고 그러는 작업이 90% 이상입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 사용하는 거는 뭐 5% 될까? 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가져오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실제로는 데이터가 여러 군데의 서버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서버 여러 군데의 데이터가 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데이터를 붙여줘야 돼요. 데이터를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는 아마 뭐 SQL이라는 패키지가 가장 스탠다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SQL이라는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러면 요거 데이터를 요거 붙여야 되는데 그때는 판다스가 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이게 TGG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zip 파일인 것 같아요. 이 zip 파일을 그냥 다운로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zip 파일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타지지 패스라는 게 아니고 하우싱 URL. 요 하우싱 URL에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zip 파일이. 그래서 그 zip 파일을 가져와서 여기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URL live의 request URL에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어딘가에 있는 zip 파일을 가져와서 이 로컬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zip 파일을 가져와서 인터넷상에서 가져와서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언집을 하는 거고요. zip 파일을 언집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CSV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인터넷상에서 zip 파일을 가져와서, 이게 지금 여기 있는 zip 파일을 로컬 디렉토리인 1로 가져와서 언집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가져온 거고요. 요걸 돌리면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집을 하면 요 CSV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CSV 파일이라는 거는 comma separated values라는 파일이고요. 여기 있나 모르겠네. 지금 여기 엑셀 파일이랑 연동이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엑셀 파일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TGG 파일이고, 요게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고요. 언집을 해서 요게 만들어진 거고, 요거는 CSV 파일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만큼이 한 줄이에요. 그리고 데이터가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세퍼레이션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CSV입니다. 콤마 separated values. 요게 CSV 파일이고요. 그래서 이 CSV 파일을 읽어드려요. 판다스에 read CSV 파일이 read CSV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CSV 파일이 어디 있는지 패스를 집어넣어 주면은 여기에 있는 CSV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프린트하면 앞부분만 프린트한 겁니다. 앞부분만 프린트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게 어떤 데이터셋이냐면은 캘리포니아 하우싱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캘리포니아의 각 지역마다 데이터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롱디튜드, 레티튜드, 이게 롱디튜드가 뭔지 레티튜드가 위도하고 둘 중에 하나가 위도고 둘 중에 하나가 경도입니다. 그리고 하우스 미디안 에이지, 그 동네에 있는 집들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토탈 룸, 토탈 베드룸, 파퓰레이션, 하우스홀드, 미디안 인컴, 미디안 하우스 밸류,
태평양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미디안 하우스 밸류. 그래서 여기서는 미디안 하우스 밸류를 맞추는 게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요 나머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요 미디안 하우스 밸류를 맞추는 게 타스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다. 근데 거기에 집값을 모른다 그러면 여기서 트레이닝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요 미디안 하우스 밸류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게 엑셀 파일처럼 생겼고요. 그래서 제가 엑셀 파일로 생각을 하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엑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인포를 찍어보면 각각의 칼럼마다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는데요. 여기 보면 데이터 타입이 대부분 flow 64고 여기만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스트링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맨 마지막 칼럼인데요. 이게 스트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토탈 베르드 여기 데이터가 2640개가 있는데 가끔가다 여기 보면 미싱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토탈 베드룸에서 미싱된 데이터들이 좀 있고요. 오션 프록시미티 아까 보시면 아일랜드, 니어 베이, 니어 오션, 인랜드, 오션으로부터 1시간 거리라는 얘기인가요? 1시간보다 더 크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1시간 거리보다 적다. 예. 그게, 데이터셋이 아까 2640개 중 데이터 중에서, 태평양으로부터 1시간 내에 있는 게 9,000개 정도, 내륙이 6,000개, 그 다음에 가까이가 한 3,000개, 니어베이,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그쪽 근처가 한 2,000개, 섬이 5개,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요거 describe라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8개 칼럼이 숫자 데이터들이에요. 그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기본적인 스태티스틱을 줍니다. 미니멈, 맥시멈, 퍼스트 쿼타일, 세컨드, 요건 미디안입니다. 50%면 미디안이고요. 75% 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런 인포메이션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그림을 그리는데 히스토그램을 그려요.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이 그려지는군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롱디튜드, 레티튜드, 하우스, 미디안 에이지, 토탈 룸, 토탈 베드룸, 파퓰레이션 뭐 이런 게 히스토그램이 그려지고요. 요거는 트레이닝 셋하고 테스트 셋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긴 간단하게 이렇게 트레인 테스트 셋을 나눴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어요. 이 저자가 어떤 고민이냐면 지금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뭐 7대 3이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트레인으로 하고 여기는 테스트로 해서 요거 가지고 모델 트레이닝을 하고 모델 트레이닝 끝나면 여기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타임에서는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셋이 또 뒤에 또 왔어요. 뒤에 또 추가로 왔어요. 많이.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또 랜덤하게 자르면 트레인셋에 있던 게 테스트셋으로 갈 수도 있고요. 테스트셋에 있던 게 트레인셋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저자는 생각을 해서 이 뭐 희한한 희한한 작업을 여기서 합니다. 이 CRC32라고 요게 그 인터넷상에서 파일을 왔다 갔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파일이 중간에 변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하는 게 CRC32라는 펑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면 이게 어떤 것이 되든 한번 트레인셋에 들어온 거는 계속 트레인셋이 되도록 일종의 해시 펑션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셋이 트레인셋에 들어왔다. 그러면 나중에 데이터셋이 커져서 그때도 이제 자를 적에 트레인셋, 테스트셋 자를 적에 계속 트레인셋에 있을 수 있도록 테스트셋에 있던 거는 계속 테스트셋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때 요 CRC32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요 펑션을 만들었는데 요걸 이용을 해서 트레인 테스트셋을 만들면 안정적으로 한번 트레인셋은 영원히 트레인셋이 되고 한번 테스트셋이 되면 계속 테스트셋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을 했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그래서 뭐, 여기서 데이터들을 가져오는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SK런에 보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하면, 한번 이제 테스트 사이즈 0.2라고 그러면 80%는 트레인셋에 집어넣고 20%는, 테스트셋에 집어넣는다는 거고요. 랜덤 스테이트는 시드를 고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같은 경우에 시드를 고정을 42로 한 거고요. 그러면 찢을 때 항상 동일하게 찍힙니다. 근데 이 저자가 고민을 했던 거는 데이터셋이 추가적으로 들어왔을 때 트레인셋, 테스트셋을 자를 적에 동일하게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요 CRC32라는 걸 이용을 해서 좀 작업을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때 이해했는데 까먹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셋, 테스트셋 그걸 뽑아 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이라는 게 결국 집에 사는 사람들의 인컴 레벨하고 연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집값을 프리딕트 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서 요 집값을 프리딕트 할 적에 요 미디안 인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거예요. 요 집값을 프리딕트 할 때. 그래서 이제 또 고민을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트레인셋, 테스트셋을 이걸 그냥 랜덤하게 쪼갤 경우에 어떤 특정한 인컴 레벨에 있는 것들이 오버 리프레젠트 될 수도 있고 언더 리프레젠트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워낙 중요한 그 팩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그런 샘플링 바이어스가 없도록 어떻게 트레인셋하고 테스트셋을 쪼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이 저자가 또 합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 그 미디언 인컴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그룹핑을 합니다. 0, 1.5, 3.0, 4.5, 6, 그 다음에 인피니트. 그래서 0하고 1.5 사이, 그 다음에 1.5부터 3.0까지, 3.0부터 4.5까지, 그 다음에 6까지, 그 다음 인피니티 이렇게 잘랐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라벨을 0부터 1.5는 1, 1.5부터 3까지는 2, 3.0부터 4.5까지는 3, 여기는 4, 여기는 5라고 라벨을 줬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판다스의 컷이라는 펑션을 사용을 하면 이 미디엄 인컴이 요 각각 어느 빈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1, 2, 3, 4, 5를 집어넣어 주는 거고요. 그거를 새로운 칼럼을 만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우싱 인컴 캐테고리에 보면 1, 2, 3, 4, 5가 있는데 1은 좀 작군요. 2, 3, 4, 5는 좀 크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요거를 카테고리를 요거를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은 너무 많네요. 거기 3이 제일 3하고 2하고 3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800개밖에 안 되니까 여기를 좀 요 1.5를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예, 그런 어찌됐든 요 카테고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랬을 때 요 데이터가 한 2만 개 정도 있었는데 요거 요 인컴 캐테고리의 분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뽑아내는 게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SK런의 Stratified Shuffle Split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해주는 작업이 지금 여기 8대 2로 뽑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2만 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걸 8대 2로 뽑는데 요 레이쇼가 유지되도록 해서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오버홀이라는 게 캐테고리 1, 2, 3, 4, 5의 레이쇼고요. stratified, 지금 설명한 stratified 샘플링을 하면 요 레이쇼가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랜덤하게 뽑을 경우에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요 stratified를 써서 샘플링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요 저자의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리즈너블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비주얼라이즈 한 건데요. 요거는 위도하고 경도가 있기 때문에 위도 경도에 대해서 점을 찍은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인데 이게 조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알파를 0.1로 했습니다. 투명도가 0부터 1까지가 있습니다. 알파를 0.1로 하면 굉장히 투명하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것보다 요거가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에리아고요.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에리아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데이터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부에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위쪽에 요 내부에도 그 인구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인포메이션을 여기서 투명하게 한 거에 추가적으로 사이즈도 인포메이션을 갖게 했고요. 컬러도 인포메이션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이즈가 미디언 하우싱 밸류거든요. 사이즈가 크면 집값이 큰 겁니다. 그리고 컬러인 거 같은데요. 이게 컬러인 거, 이게 사이즈 같군요. 그래서 사이즈가 크면 파퓰레이션이 큰 거고요. C는 컬러는 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밸류가 빨간색이 비싼 지역이에요. 그리고 파란 지역이 싼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지역이 빨갛고요.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이고, 여기가 빨갛죠. 여기가 LA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요거에 비해서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덧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요 다이고널한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요. 요 오프 다이고널 텀은 요것과 요것의 스캐터 플롯을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요것과 요것이 굉장히 연관관계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게 집값이고요. 요 Y축이 집값이고 여기 X축은 아마 인컴일 겁니다. 인컴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집값을 설명하는데 인컴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 그림의 트랜스포즈 취해진 그림이고요. 나머지 팩터들도 중요하긴 할 텐데 요 인컴 레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컴 레벨을 5개인가 6개로 카테고라이즈 해가지고 샘플링 할 때 그 부분이 레이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샘플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트레인셋 그 다음에 요게 뭐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얘기는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모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닝을 하는 겁니다. 러닝을 해요. 약간의 또 데이터를 좀 프리프로세스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오케이. 예,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스하는 작업이 제가 충분히 설명시켜 드리지는 못했지만 뒷부분에 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정제가 되면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요. 그 트레이닝이 끝나면 테스트셋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해본 거고요. 리니어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트레인셋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머신러닝 스텝은 되게 간단해요. sklearn 리니어 모델에 있는 리니어 리그레이션 클래스를 임포트 했고요.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이 오브젝트에
fit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 트레이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요걸 프리프로세스가 끝난 트레이닝 셋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요게 이제 집값이 될 거고요. 요거는 집값을 제외한 나머지 인포들입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데이터셋이 아니고 약간 프리프로세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탈 베드룸을 사용하지 않고 뭐 토탈 베드룸 나누기 파퓰레이션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했어요. 데이터를. 사실 데이터를 조정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했고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들이에요. 요 부분들에서 이제 데이터를 좀 프리프로세스 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미싱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미디안 값으로 리플레이스 했고요. 몇 개는 드롭을 했고 요게 토탈 베드룸 드롭을 했는데 토탈 베드룸 대신에 베드룸 토탈룸 딴 걸로 대치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population per household도 집어넣고요. room per household. 그러니까 한 집에 방이 몇 개냐, 그리고 한 집에 몇 명이 사냐,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그걸 집어넣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작업이 다 끝나면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은 되게 쉬워요. 클래스를 임포트를 해서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만들고 fit 하면 돼요. 여기다 이제 트레인셋 집어넣는 겁니다. fit 하면 이제 데이터가 fit 되고요. 그 다음에 predict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보통 강의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여기 몇 줄 이렇게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모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쓰고 싶다 그러면 요 모델을 세이브를 하면 되는 겁니다. 세이브를 하든가 아니면 굉장히 스몰 머신에다 집어넣겠다 그러면 그거를 반도체 칩에다 심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빅픽처를 보여드리기 하기 위해서 그 핸즈온 머신러닝 챕터 2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수박 겉핥기지만 쭉 설명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판다스가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는 여기 보면 판다스예요. 데이터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파트는 sklearn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파트는 sklearn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다음 시간에는 휴일이기 때문에 제가 녹화를 떠서 지금 예약을 걸어 놨고요. 거기서는 리코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판다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다스가 끝나면 SK런을 설명할 거고, 그러면 제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 토픽들을 다 커버하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좀 난삽하게 제가 수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좀 빅픽처를 보여드리려고 했으니까 저의 의도를 좀 이해하시고 좀 큰 눈을 가지시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